인도가 독립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기정사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내에 있는 많은 소수 집단들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점차로 이제 폭력적인 모습까지 띠게 됩니다.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캘커타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다친 사람 말고 죽은 사람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성직자와 달리트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가촉 천민과의 관계였습니다. 억지로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원래부터 사용하던 모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도 행정적인 편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줄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 차이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죠. 힌두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굉장히 늦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나라, 발전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입니다. 1947년 8월 14일 밤 자와할랄 네루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역사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면 세계는 여전히 잠들어 있겠지만 인도는 생명과 자유로 깨어날 것입니다. 네루 연설처럼 8월 15일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인도는 자유의 나라로 깨어났습니다. 과연 그 후 민주국가 건설의 길은 순탄했을까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도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상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학생들에게 세계사 수업하고 있는 유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성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파르니카 씨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오는 파르니카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4년 동안 살았고 전 역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도로 떠나는 민주주의 역사 기행 지난주에 이어서 이지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도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저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오프닝 멘트 하실 때 이 명연설을 한 분이 네루잖아요. 근데 성함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배운 기억도 잘 없거든요. 간디만 아시죠? 예, 간디만 배우고 뭐 그 정신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네루가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루라는 인물은 인도 근현대사를 읽다 보면 네루가 2명 나옵니다. 2명의 네루가 있는데 두 분은 부자 관계죠. 아버지 네루가 모틸랄 네루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이 명연설을 했던 이제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되었던 자와할랄 네루예요. 네루라는 집안 자체가 원래 그 조상들은 저 북쪽의 카슈미르라는 지역 출신이었다 그러고 그 지역의 유명한 브라만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네루가 둘 다 역사에 나오는 이유가 그 집안이 인도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초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민족운동사에서 그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민족의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간디가 뭐 이런 표현 써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디의 원픽? 이 바로 자와할랄 네루였습니다. 파르니카 씨는 인도 역사 배울 때 간디뿐 아니라 네루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잘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배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트립 같은 거 하잖아요. 학교 여행은 네헤루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헤루 집 안에 가져가면서 어떻게 살았지, 뭐 사용했는지, 그리고 옛날 사진들 다 보여줬거든요. 금으로 만드는 쿰
그 머리 브러쉬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 때도 일렉트로닉 헤어 드라이어도 있고 그리고 쉐이빙 키트도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게까지 있었으니까 너무 신기하긴 했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프라임 미니스터이니까 좀 많이 배웠죠. 네헤루 대한테. 네. 첫 번째 장면 통해서 우리가 독립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독립 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지은 교수님이 고르신 첫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립한 직후에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가 분단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분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도의 우리가 독립되는 과정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국 정부법인가요? 그 정도에서 멈췄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네. (35년에) 인도정부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인도에서는 그 각 주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던 그런 법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 지방자치제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정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각 주에 있는 국민회의가 주도가 되었던 정부들이 전부 다 총사퇴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2차 대전 때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영국은 연합국의 일원이었죠. 그래서 영국령이었던,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즉각 참전을 선언합니다. 그때 물론 인도에서 참전을 선언했던 그 주체는 누구였겠어요? 영국인 총독. 그렇지. 을 위시한 그쵸 이제 식민정부죠. 식민정부가 그렇게 2차 대전 참전을 선언하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식민정부가 마구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회의 내각이 각 주에서 총사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약간 후퇴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지금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살아야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냐 마느냐를 왜 영국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반발할 일이고. 나중에는 아예 이번에는 조건을 걸죠. 이번에는 우리가 약속을 꼭 지킬게. 2차 대전에서 영국을 도와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전쟁 끝남과 동시에 인도에게 자치령의 지위를 주겠다라고 자치령. 약속합니다. 독립이 아니라. 독립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번에야말로 인도 민족 진영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치령의 지위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독립이다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영국은 물러가라를 이제서야 비로소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 말하기가. 사실 인도 기준으로 말씀하면 더 인도에서도 문화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것도 많다 보니까 원 인디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그냥 인도 사람들 기준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도인들이 이미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영국에 대해서 인도 철수운동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인도 국민회의와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종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인도를 독립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즉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헌법도 만들고
국가가 독립국이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함께 만들어 나간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독립하겠는데 그 로드맵을 한 3년에 걸쳐서 일단은 그립니다. 그랬는데 이제 인도가 독립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기정사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내에 있는 많은 소수 집단들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많아졌어요. 소수 집단이. 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뻐했지만 소수 집단,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일부 지도자들은 세속주의를 외친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힌두교도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세속국가라고 외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힌두가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 소수 집단들은 우리가 표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파가 되거나 우리가 지배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굉장히 종교적 갈등이 예전부터 심했던가 봐요. 종교적 차이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죠. 영국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힌두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그런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이슬람 정권이 힌두를 탄압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더 강화됩니다. 일단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통치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원칙을 영국인들도 역시 식민지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소수 집단인 이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립이 가시화되니까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운동의 차원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이 점차로 이제 폭력적인 모습까지 띠게 됩니다. 3일의 기간 동안에 캘커타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다친 사람 말고 죽은 사람만. 힌두와 무슬림 간의 유혈 폭동이나 이런 갈등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피바다가 그야말로 되어버려서 영국 입장에서는 3년을 끌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정도였어요. 정말 불안했나 보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3년 후에 독립시켜 주겠다 그러던 약속을 역시 또 지키지 못하고 이번에는 2년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고 도망간 거군요. 네,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어떤 학자는 그거 보고 정말 그야말로 도망쳤다, 날랐다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신 학자분도 계십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일단 종교 갈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좀 그 합쳐질 수 없는 문화 때문에 인도는 그렇게 쪼개진 거군요. 파키스탄과 인도로. 그렇죠.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리 독립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국 분단까지 결정이 되어서 독립했기 때문에 분단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졸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뭐 국경선의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한 조사 없이 그야말로 대표자들끼리 테이블에 앉아서 지도에 선을 쭉쭉 그으면은 그대로 국경선이 정해지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국경이 정해지고 길 하나가 있는데 이쪽 편은 인도 저쪽 편은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국경 획정이 된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을 나누긴 했는데 물론 그 국경의 획정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을 잘라서 파키스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도가 다수인 지역은 인도로 만든 거였지만 어느 지역도 100% 힌두 100% 무슬림 지역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 다수인 지역에 사는 무슬림들 무슬림 다수 지역에 살고 있는 시크교도나 힌두교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황당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바로 힌두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은 파키스탄 영토로 또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는 인도 땅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 장면, 세계 민주주의 인도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지은 교수님이 고르신 두 번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뭔가 밝은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어디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따고 왔나 봐요. 아버지가 아들 목마 태우고 신나게 막 거리 행진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떤 장면인가요? 밑에서 목마를 태우고 있는 사람은 힌두교 성직자입니다. 브라만이고요. 그 목마를 탄 사람은 우리가 뭐 흔히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죠. 인도에서는 보통 달리트라고 합니다만 어떤 달리트를 목마 태우고 지금 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인도 하면은 카스트 제도를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도대체 카스트라는 어쩌면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인도의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성직자와 달리트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가촉 천민과의 관계였습니다. 너무 근데 자식처럼 네. 저렇게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목마를 태우고 있으니까 일단 보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그 달리트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촉 천민이고 성전의 입장도 불가능한데 그 관습을 깨고 저 사제가 목마를까지 태워가면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평소에 저 사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카스트 제도가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인 것이지 경전에 적혀 있는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계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인도인들은 그 카스트 제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카스트 제도가 일단 인도 다 사람들이 있진 않아요.
인도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둘 중 이렇게 아리언이라고 그다음에 드라비디언이라고 있는데 아리언은 옛날에 퍼르시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드라비디언은 옛날부터 계속 인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카스트 제도가 아리언 사람들이 사실 가져오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몰라요. 그 사람이 뭔 카스트인지. 어떤 계급인지. 네, 맞아요. 그 학교 갈 때나 일할 때나 거의 모르고 근데 결혼할 때는 알아야 돼요. 뭐예요? 왜냐하면 그 카스트 제도마다 문화가 달라요. 예를 들어 브라ಹ୍문 사람이라고 하면은 원래 돈이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여자나 집이나 관심을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되고 술도 아예 안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달리트라면은 힌두교 사람이지만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조금 그 킹덤 밖에서 살아보니까 거기 뭐 있는지 그냥 먹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키우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지금 그 결혼해야 되라면은 문화 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물어봐요. 혹시 무슨 카스트냐? 일단은 카스트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인도어는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카스타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였는데 이 카스트는 크게 말하면은 바르나라는 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띠라는 구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카스트가 나누어집니다.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복잡하네요.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바르나라고 하는 구분이 뭐냐면은 브라만, 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와 같은 이런 대분류가 바르나 구분이고, 네, 교과서에 나오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띠라는 게 현실적으로 카스트로 기능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띠입니다. 자띠는 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제 큰 카스트 같은 경우는 뭐 더 작게 세분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브라만들은 뭐 일반적으로 사제 계급 하나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도 뭐 어떤 종류의 사제인지 뭐 별을 보고 점성술을 할 수 있는 사제인지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제인지 제사를 잘 지내는 사제인지 등등과 같이 전문 분야가 있군요. 네,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자띠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 관습과 연결돼서 흔히 사용하는 그 카스트 구분은 바르나라는 대구분이 아니라 자띠라는 구분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다 없어진 거고, 그죠? 인도에서 이 계급 제도는 지금 어떻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카스트에 의한 차별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카스트가 불법인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스트라는 것은 관습이고 우리나라식으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내가 김혜김 씨야라고 말하는 것은 혹은 그리고 내가 김혜김 씨라는 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게 불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다만 카스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달리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불가촉 천민을 불가촉이라는 게 손도 댈 수 없게 더럽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차별한다면 그거 역시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제와 카스트에 의한 차별은 불법이지만 카스트는 관습이기 때문에 불법화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카스트 제도가 단순한 사회나 종교 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이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달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어요. 전통사회에서 대부분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땅을 가질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작을 짓거나 아니면
농업 노동자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겠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받았던 억압 때문에 현재까지도 불평등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대로 우리 부모님이 다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지금 가난한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교육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니 취업이 안 되고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불평등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보상도 해줘야 되고 평등권을 더 잘 보장해줘야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들어가니까 학교, 뭐 대학 입학을 한다거나 취직, 직장 중에서도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직장, 공무원이라든지 공사 같은 곳들이요. 되기가 어려운 거네요. 네, 그런 직장에 취직을 할 경우에는 할당제가 있습니다. 선거권, 투표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네요. 이 불가촉 천민의 경우 불평등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제일 걱정할 것 같은데.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자면 1935년 인도 정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탁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잖아요. 그 원탁회의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냈던 대표자 중에 한 명이 이 달리트들의 대표였던 암베드카르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암베드카르 박사는 본인이 달리트 출신이었어요. 근데 박사까지 가셨어요. 달리트 출신이었는데 이제 장학금의 혜택 이제 이런 걸 받아서 단순히 박사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포닥도 하시고 머리도 좋으셨네. 네, 굉장히 정말 발군의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온 분이었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사회적 차별이 심해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대학으로 갔지만 대학에서도 같은 교수들이 너는 감히 천민이 어떻게 교수 휴게소에서 물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나가서 먹으라라고. 콜롬비아대 박사한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사회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죠. (1935년) 인도 정부법이 통과되던 시기에 이미 그 불가촉 천민들의 어떤 대변자로서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로서 원탁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 달리트들에게 무슬림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투표권을 달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만 얻어내지 못했구나. 간디 선생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지 간디가. 네, 간디가 그때 죽음에 이르는 단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무슬림에게는 종교가 다르니까 분리선거권의 권리를 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달리트는 같은 힌두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힌두와 함께 투표를 해야지 달리트들에게 분리선거권을 주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은 영국이 우리를 갈라놓기 위한 나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달리트에 대한 분리선거권이 철회되지 않으면 나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단식을 선포하고 단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때 설득이 돼요. 네. 워낙 하나의 인도를 예, 예.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달리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달리트 입장에서는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워낙에 소수인 집단이었고, 그다음에 무슬림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는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뭐 파키스탄 지역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지역 같은 곳은 무슬림 다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무슬림들이 분리선거권 없이도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달리트들은 인도 전역 어디를 가도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하나의 선거구에서도 달리트 대표자는 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베드카르는 분리선거권을 주장하고 간디는 그것에 반대해서 단식에 들어가면서 간디가 만약에 그때 목숨을 잃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힌두의 폭력이 달리트들에게 가해졌겠죠. 간디 선생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게 너무나 시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트들의 분리선거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안타깝지? 대신 얻어낸 것이 바로 할당제였죠. 그래서 이제 의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인구 비율은 달리트에게 반드시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지정된 선거구에서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달리트들 뿐입니다. 달리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베드카르라는 분은 거의 네루 이상의 위인이겠네요. 그렇죠. 뭐 달리트의 아버지, 뭐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지금도 가면은 좀 이렇게 간디 선배님처럼 스태츄도 엄청 많이 만들고 SEST 사람들이가 지금 어느 정도라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도에서 어느 정도 좀 이미지가 있다라면은 그건 Dr. B.R. 안베드커 때문에이긴 했어가지고 좀 엄청 레스펙트 하는 사람이긴 해요 인도에서. 세계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 인도로 민주주의 역사 기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세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도 지도 중에서도 저 지도는 좀 특별합니다. 어떤 지도인가 하면은 굉장히 색색까지로 알록달록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 하나하나의 색깔이 인도에서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별로 다른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뭐 종교, 뭐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렇게 다양성이 많은 인도가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함께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 파르니카 씨 고향부터 좀 지도에서 살펴볼까요? 어느 쪽일까요? 저는 여기 핑크색 카르나타카. 네. 칸나다라고 써 있는 곳. 칸나다가 제 언어 이름입니다. 아, 칸나다. 네. 칸나다가 사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해요. 이 언어가? 네. 왜냐하면은 지금 벵갈루루 카르나타카가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처럼 IT 주라기 때문에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의 힌디어나 잉글리시로 대화하다 보니까 점점 카나다어는 없어지긴 하는데 지키려고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겠네요. 그 언어를 지키고자. 그건 그냥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제 집안에서는 아빠가 좀 우리 언어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은 좀 화내요, 저한테. 이렇게 카나다 언어로 카나다어서 하라. 우리 언어인데 카나다 쓰는 사람부터 안 쓰면 어떻게 우리 언어가 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핑크색과 그거밖에 없어요. 교수님, 인도에서는 언어에 따라서 행정구역도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식민지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주가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주 안에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여러 개의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독립하면서 이제 주를 재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재편하는 기준이 주로
언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어를 기준으로 주를 재편을 하게 되면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편리하죠.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독립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인데 코친이랑 트라반코르나 말라바르 뭐 이제 이런 지역들을 말라얄람 사용 지역을 따로 묶어서 깨랄라라는 새로운 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봄베이 같은 경우도 원래 봄베이가 주 이름이었거든요. 그 봄베이라는 큰 주를 마라티 사용 지역은 마하라슈트라, 그다음에 구자라트어 사용 지역은 구자라트. 이제 이런 식으로 주들을 점차적으로 작게 세분화하면서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원래부터 사용하던 모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도 행정적인 편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화폐 그렇게 다양한 단어로 여러 개로 설명하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확실히 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언어를 쓰는 언어주 내에서도 굉장히 다른 집단들, 뭐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다른 집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족들은 좀 어떻게 얼마나 나뉘나요? 부족들도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는 부족들도 각각 다양한 부족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고야. 근데 언어뿐만이 아니라 부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이 아닌 부족민이 아닌 사람들과는 좀 구분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인종적으로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몽골로이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계열이나 남태평양의 여러 섬의 도서 지방에 살고 있는 인종적으로 그런 계열의 사람들도 부족민들 중에는 역시 존재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힌두교나 이런 인도에서 보통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전통 문화보다는 자기 부족 고유의 문화나 종교, 언어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독립을 하고 나서는 나름의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이 완전한 국가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정말로 다양한 부족과 또 거기에다가 더 다양한 언어 등등이 같이 존재하면서 상당히 좀 복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냥 인정한 건지, 그러니까요. 그걸 내버려 둔 건지,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있었던 건지. 어떻게 통합해 갔는지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인도는 공화제라는 이야기가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나왔는데 보다 세부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이거든요. 연방제라는 거는 결국은 그 연방을 이루는 각 주라든지 다른 단위들이 연방에 가입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도가 독립하던 그 시기에 뭐 부족들이 거의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나 그런 부족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치하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지방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주국들도 있었습니다. 그 군주국의 수가 자그만치 500여 개가 넘었다고 아이고, 해요. 네. 인도 연방의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서로 교섭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그 지역이나 그 언어권이나 그 부족이나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을 그들의 자율권과 그들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다만 인도라는 영토와 인도라는 공화제의 국가와 연방의 정신만을 함께 가지고 갑시다라는 그런 설득의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오히려 독립 후에 건국을 하고 더 잘게 원래 살던 방식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한 국가를 이루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가 인도 맞죠? 그렇습니다. 저도 인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한한 힘 중에 하나는 그런 포용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무스하게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인정받으면서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상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유명한 말이긴 한데요. 인도에서는 외국 사람이 인도에서 1년 살면은 책을 하나 쓸 수는 있다. 그리고 10년 살면은 책이 10개 정도 만들 수 있다. 20년 넘게 살면 책 하나도 못 만들어.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나라가 아니라 세상 느낌이어가지고 인도 어때요? 라고 말하면은 처음에 갈 때 뭐 예쁘죠, 좀 위험하죠 그럴 수 있는데 20년 넘게 살면은 인도 어때요? 그냥 가봐.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아까 부정 얘기하면서는 일단 자치, 뭐 자치령 우리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인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부족들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모든 마을에는 마을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판차야트라고 인도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판차야트라는 말은 엄밀히 판차라는 말은 5명이에요.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5명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회의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식민지 시기 동안에는 이 판차야트에는 어떠한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인도 공화국이 시작이 되면서 간디 선생의 영향이 역시 여기에서도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간디 같은 경우는 인도의 주민 자치가 정말 우리의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도가 독립을 한 이후에도 인도 공화국에서는 판차야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도 배정이 되고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판차야트가 갖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인도에서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의 어떤 상징과 같은 기구라면 판차야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제 가족이 판차야트. 아, 그러세요? 아까 얘기했었죠, 맞아. 할아버지 때부터 다 판차야트이긴 한데요. 지금도 예를 들어 뭐 와이프랑 남편 싸우면은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와요. 판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군요. 판사를 불어 남편 나를 데려서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도 들고 그 다음에 판차야트가 원래 볼 때는 이 5명만 같이 있는 거가 아니라 거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그 사람들 말도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솔루션이 줘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해주는군요. 예. 괜찮겠다. 인도가 참 대단하다고 느낀다는 건 이렇게 통일을 이뤄내면 조금 더 중앙 집권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통일을 이뤄갔다는 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DNA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적인 다양성이 인도가 가진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문제점 내지 어려운 점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다양성 때문에 때로는 뭐 비효율이라든지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그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그것을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인도가 굉장히 늦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나라, 발전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듭니다. 네. 어느 나라건 간에 계속 조건 실건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회가 가야 될 좋은 참고 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사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큰 나라를 이루었던 제국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포용성, 개방성이거든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그것의 기본 베이스가 아주 탄탄한 나라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시스템인 민주주의의 완성도가 높은 나라일 수 있겠다. 전 사실 많이 답답했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도 독립을 얘기하지 않는 인도인들의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마음이 다 이제 사라지고 아주 마음 뿌듯한 느낌으로 인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봅니다. 민주주의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전진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16회 동안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주 거론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려도 멈추지 않는 민주주의의 전진. 독립의 날을 맞이하던 그날 밤에 인도가 생명과 자유로 깨어날 것이라던 네루 총리 연설도 길고 험난하지만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선언한 그런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려도 멈추지 않는 세상의 민주주의를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